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7%대 벽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12월 2일 이후 32일째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매도 규모는 5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아지고 분양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처리 속도를 7배나 높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7%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성장률은 5%로 전망된다고 해외 투자 은행들이 진단했습니다. 통계 조작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67조 6,708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목표치였던 7%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해외 투자 은행들이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평균 6.5%, 내년은 평균 6.3%로 더욱 비관적입니다.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32일째 계속되면서 역대 가장 긴 33일 연속 팔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대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72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지난달 2일 이후 32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3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다 판 금액은 총 5조 4,197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선진국 쪽에서 좀 더 나은 기대 수익률하고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는 그쪽이 낮으니까요. 추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정될지 아니면 계속 셀 코리아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를 외국인 자금 전체의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만 외국인이 매도라고 해서 외국인이 다 이탈한다라고까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채권은 계속 사고 있고 주식은 그 비율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수차례 더 예고되고 있고 초저유가로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셀코리아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외국인 매도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한파가 찾아오자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던 분양권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분양권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낮춰지는가 하면 분양 시기를 늦추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공급된 현대산업개발의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3.3제곱미터당 1,183만 원으로 분양가를 계획보다 70만 원가량 낮게 잡았습니다. 이달 한라가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분양한 서울역 한라 비발디 센트럴 역시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1,880만 원으로 이 지역의 6년 전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단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이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8,900여 가구입니다. 이달 초 조사한 1월 분양계획 물량이 불과 보름 사이에 2,200여 가구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 광진 구이 파크스위트, 경기 광주 오포태제 파크힐스 이편한 세상 등이 분양 시기를 늦췄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데다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설이 지나고 분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분양시장의 한파는 어느 정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반면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뿐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한파가 왔다고 진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위치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이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를 다소 낮추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인기가 높은 핵심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는 것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시장에 급격히 몰려온 한파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하락세로 진입하는 전조일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도의 D램보다 7배 이상 빠른 차세대 4GB HD램을 본격 양산합니다. 조주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4GB HBM2 D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현재 개발된 D램 중 가장 빠른 4GB GDDR5와 비교했을 때 7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와트당 데이터 전송량은 2배 높여 전력 소모도 크게 줄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128GB DDR4 D램 모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2달 만에 HBM2 D램 양산에 나서면서 차세대 그래픽 D램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BM2 D램을 그래픽카드에 탑재할 경우 평면에 D램을 배열해야 하는 GDDR5와 비교해 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GB 그 GDDR5를 탑재하게 되면 8개의 칩을 넓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출시한 그 4GB HBM2 제품으로는 2개만으로도 가능해서 4GB HBM2 D램에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D램 칩을 일반 종이 두께의 절반보다 얇게 자른 다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통해 전극을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D램 칩에 5,000개 이상의 구멍을 뚫고 상하를 연결해 기존의 금선을 이용한 D램 패키지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이보다 용량을 2배 올린 8GB HBM D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국내 양대 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연초 영업망을 재정비하고 리딩뱅크 경쟁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고객들은 은행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바뀜에 따라 지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조직력을 키워 영업망을 더욱 촘촘히 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에 위치한 한 신한은행 지점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근에 위치한 지점으로 이전 통합돼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이 같은 방식으로 36개 지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 수를 자랑하는 국민은행도 연초부터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근 지역에 점포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를 하나로 합쳐 중복되는 점포를 없애는 방식으로 16개 영업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1,138개에서 올해 1,122개로 줄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점 축소로 발생하는 영업 공백을 조직력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지점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 단위의 공동 영업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우선 신한은행은 인근 6개에서 7개 영업점을 그룹화한 커뮤니티 영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휴가 등으로 결혼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인근 지점에서 인력이 충원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교차 근무로 다른 직원을 교육시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은행도 올해부터 이와 비슷한 파트너십 그룹을 도입했습니다. 7개에서 8개의 영업점을 하나로 묶어 148개 지역본부를 만들고 각 지역본부를 책임지는 148명의 그룹장을 발탁했습니다. 각 그룹장은 관할 점포 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점포를 관리 감독하는 작은 CEO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동 영업체계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각 지점별 성과 지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각 지점별 성과 지표에 개별 성과와는 별도로 공동 협업 성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요즘 종이 상품권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피나 케이크 같은 먹거리 위주였던 모바일 상품권이 맞선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한 날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기존에는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주요 사용처였지만 최근에는 맞선이나 대리운전 이용권까지 모바일 상품권으로 출시됐습니다. KT의 기프티쇼는 법인 영업의 장점을 살린 대리운전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대리운전 1위 업체와 제휴해 최대 1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출시했는데 업무상 미팅이 많은 주류나 보험회사가 주요 고객입니다. 요새 소비자들은 모바일 쿠폰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한 기업들도 홍보 효과를 위해서 모바일 쿠폰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결혼정보업체의 미팅 서비스 이용권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출시됐습니다. 기존 결혼정보업체의 가입 절차나 높은 비용 등 가입 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도넛, 떡볶이 등 외식업체들도 지정된 메뉴만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에 이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이제는 실물 상품에서 미팅의 예매권 등 가상 상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지난해 벤처펀드 출자자와 펀드 결성액이 늘어나면서 벤처 투자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벤처 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2000년 기록을 15년 만에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가 2014년 1조 6,393억 원보다 27.2% 증가한 2조 8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벤처펀드 출자자의 저변도 확대됐습니다. 투자업체 수도 1,045곳으로 지난해 901곳보다 16%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2조 6,260억 원으로 한 해 사이 1.6%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성 기관을 제외한 민간 출자자 수도 352개에서 지난해 498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벤처펀드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예산은 벤처조합의 수익률은 7에서 8%로 종전 2에서 3% 수준에 비해 3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중소기업청은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벤처 투자 2조 원 달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수규 중기청 차장과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 조광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벤처캐피탈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위축과 성장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뤄냈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벤처 재도약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이 투자 자산을 매각해 거둬들인 금액은 1조 219억 원으로 2014년 7,821억 원보다 30.7% 늘었습니다. 운용을 끝내고 해산한 25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7.48%로 2013년 8.73%보다는 낮지만 2014년 7%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이 벤처투자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작년 해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으뜸은 일본과 유럽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연평균 수익률은 일본이 12.5%, 유럽이 10.76%를 기록했는데요. 올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며 유럽과 일본 펀드들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펀드 수익률은 증시 수익률과 직결될 텐데요. 올해 일본과 유럽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탄탄한 듯 보였던 일본과 유럽 증시 새해 들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까크 지수가 9.2%, 영국 푸츠백 지수는 7% 하락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11.1%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지수도 9.9%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는 펀드 수익률로도 직결이 되는데요.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유럽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5.63%입니다. 7개의 상품이 있는 독일 펀드에서도 5.96%의 손실이 났고요. 일본 펀드는 마이너스 8.2%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일본과 유럽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국 증시 급락 그리고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불안감을 이 두 지역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저유가로 인해서 자국의 에너지 기업이 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본과 유럽 증시까지 덮친 것입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나라, 이 두 지역이 향후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일 텐데요. 유럽과 일본 향후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럽과 일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좀 다른데요. 우선 유럽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비록 연초 이후에 많은 손실이 났지만 조그만 기간을 넓히게 되면 유럽의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최근 1개월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은 2.9%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8.7%, 미국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95%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견디는 힘이 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전망 들어보시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뉴스로 반영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앞서 유럽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유럽과는 다르게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대신증권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게 줄어들었고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 동기 대비 달러 환율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해만큼 좀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일본과 유럽 펀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가 1878.45로 마감하면서 메리츠 종금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의 2016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새해 들어 11거래일 만에 10개 증권사 가운데 5곳의 코스피 하단 전망치가 깨진 것입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현대증권도 하단 전망치의 하향 돌파가 임박한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최초 분양 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행위의 단속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됐고 내년 1월 20일 시행됩니다. 국세청이 오늘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각 항목별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 빈칸에 옮겨집니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 계산 서비스까지 도입됩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당분간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가정용 사물인터넷 가입자가 국내 최초로 1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작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택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LOT 플러그였습니다. 창문 열림 감지 센서, LOT 스위치, 에너지 미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가입 가구의 약 70%가 매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양대 가전사를 비롯해 건축회사와 보일러 제조사 등으로 제휴를 확대한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엔 30여 종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지능형 LOT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286건으로 하루 평균 182.5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작년 12월 일평균 거래량 265건과 작년 1월 220건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물건값을 결제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협, 직판장, 전통시장, 홈쇼핑, 온라인몰 등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설맞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열립니다.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에 따르면 요즘 20에서 30대 미혼 남녀 둘 중 1명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를 남겨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이렇게 맑겠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한파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영남, 또 충청도 일부 지역 등 많은 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를 보이면서 상당히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 방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미 쌓인 눈길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공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은 맑겠지만 추위의 기세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장 두툼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겠습니다. 강릉 영하 8도에서 2도, 울진 영하 8도에서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내일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한 데다가 물결도 높게 일고 있고요. 내일 동해상으로는 눈이 오겠고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서해안 쪽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